혁신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는 포용적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칭, 에이펙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에이펙 성과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합의문이나 공동 성명조차 없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용 외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한미 간 오랜 현안이었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고 또 미중 정상이 만나 양국 간의 무역 전쟁 확전을 자제하기로 뜻을 모았죠. 멀어졌던 한중 관계도 새로운 출발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대미 투자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고요. 핵 추진 잠수함을 둘러싼 세부 사안도 협의 대상으로 남았습니다. 또 불확실한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이 어떤 균형점을 잡을지 이번 정상회의에서 제시된 공동의 약속들이 실제 정책과 경제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남아있는 질문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주요 성과를 짚어보고 한국이 앞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과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토론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먼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성모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맡고 계신 국민의힘 김건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건강한 정치 김건희입니다. 그리고 국립외교원장 지내신 홍현익 박사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강준영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그야말로 외교 슈퍼 위크였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 말고도 한미, 한중, 한일, 미중 정상회담 등등이 줄줄 있었는데 우선 짤막하게 총평 한마디 우리 허 의원부터 해보시죠. 예, 저는 인프라 예를 들면 숙소, 그다음에 회담장, 만찬장, 교통 모든 면에서 잘 준비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정상회담들 간의 회담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국민들이 걱정했던 부분들을 많이 해소시켜준 성공한 에이펙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95점 A 학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95점. 김건 의원. 그러니까 이번은 사실 크게는 세 부분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에이펙 회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문, 그다음에 그 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에이펙은 제가 봤을 때 아주 성공적으로 됐고 A 학점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 두 양자 방문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흡한 점은 하나하나 이따가 얘기해 보고요. 홍 박사님도 총평부터. 네. 러시아만 정상이 안 왔지 미국, 중국, 일본 다 정상이 왔고요. 정상회담 다 아주 A학점으로 다 잘 됐습니다. 또 에이펙 정상회담 경주 선언도 마련하고 또 두 가지 선언을 더 더해서 아주 성공했고요. 특히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으로 세계적으로 대결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선언문을 냈다는 거, 또 지금 허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무 사고 없이 의전이나 교통이나 또 보안 사고 아무것도 없이 정말 흠결없는, 저는 아주 한 96점 내지 7점 주고 싶습니다. 점수를 더 주시고요. 네, 강 교수님. 전체적으로 이 에이펙이라는 게 다자회담인데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북한이라는 특수위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언, 경주 선언 이런 거 나온 거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중 정상회담 같은데 의도적으로 북한 얘기가 다뤄지지 않았고 그런 것들은 이 사실은 다자 회의지만 양자 회담에 너무 묻혀가지고 그런 이제 우리의 현안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덜 이 부각됐던 것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저는. 네. 일단 에이펙 정상회담 전체는 네 분 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셨고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정상회담의 선언이 나올지 말지도 의구심을 있었는데 경주 선언이 나왔고 또 AI와 인구구조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협력 아젠다가 또 새롭게 세팅됐다는 것도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곧바로 우리 현안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이 과연 이번에 될까 싶었는데 극적으로 타결이 됐어요. 한국으로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아가지고 됐다는 얘기인데 이 대목은 우리 김건희 의원께서 아까 뭐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게 그 대목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자유롭게 토론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당초에 7월 말에 협상을 마치고 설명했던 건 3,500억 불의 한 5% 정도가 대미 직접 투자가 될 거다. 그러면 액수는 한 175억 불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타결한 내용은 뭐 물론 10년에 걸쳐 있지만 2천억 불을 네. 공공 투자하게 된 거니까 당초 설명에 비하면 뭐 우리의 부담이 많이 늘지 않았습니까? 그 부담이 는 수준도 거의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수치 정도 온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중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불 선불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충격요법을 쓰는 바람에 조금 착시가 있습니다. 뭐 협상이 되게 잘 된 것처럼. 그렇지만 당초 정부가 설명했던 거에 비하면 훨씬 많은 부담을 하게 돼서 그렇게 성적을 좋게 해줄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충분히 저는 지적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디테일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에 200억 불, 10년간 2천억 불인데요. 1년에 200억 불이나 최대한 많이 했을 때를 상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적으로 판단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 100억 불이 될 수도 있고 50억 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점을 분명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드리면서 너무 그렇게 많이 걱정하실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년으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이후에 정국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에 대한 또 대비가 미리 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뭐 아주 지혜롭게 잘 정리해낸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이 미국의 패권이라는 국제 질서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MOU나 워크시트 같은 문서가 아직 공개가 안 됐죠. 예, 최종 그렇습니다. 타결이 안 된 거죠. 예, 예. 그리고 이것도 뭐 MOU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일반 협정이나 협약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시간이 되면 다시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 박사. 네, 우리 정부가 아주 현실적으로 지금 한미 관계의 그 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3,500억 달러 좀 뭐 깎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미국의 태도가 완강했고 일본과 비교해 보면은 상당히 우리가 세부 조항에서 아주 뭐 비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많은 보완 장치를 다 해놨고요. 200억 달러 우리가 마련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또 판명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경제 관계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하고 한미 관계가 이제 반석에 놓여서 핵 추진 잠수함까지 우리가 얻어내는 그래서 안보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연초부터 우려가 많았는데 안보 부분이 깨끗하게 다 정리가 되고 또 한미 동맹이 아주 건실하게 발전하고 이런 걸 볼 때 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만나진 못했지만 김정은을 만나고자 하는 것도 우리 정부하고 굉장히 보조를 잘 맞추고 이런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당연히 이제 잘 끝났기 때문에 긍정적인 게 있지만 사실은 한미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기본 숫자가 처음부터 잘못 이제 좀 됐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돌릴 수 없으니까 그 상태를 놓고 한 거는 저도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얘기를 이제 좀 깊게 못 나눴기 때문에 타결이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양자가 이제 우선 협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합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인을 해야 타결인데 지금 아무것도 그쪽까지는 못 갔으니까 우리가 미리 타결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합의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 보면 당연히 뭐 경제 불확실성의 제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게 있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게 그렇죠. 어떻게 해석이 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한미가 만나서 잘 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좋지만 그 숨어 있는 행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문서 작업은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요? 예, 경제 부분은 이미 다 끝났다고 그러고요. 어. 지금 안보 부분이 조금 남아 있어서 이 부분이 완성되면은 이제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근데 중간에 그 양국 장관들 사이에 약간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경제 부분은 문서화가 끝났다는 얘기는 그 서로 다른 목소리가 해소됐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고 팩시트 작성이 끝났다, 완료됐다 이렇게 보고요. 안보 부분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 안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남아 있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강력하게 이제 인상을 줬던 것은 우리는 농축된 그 핵 연료를 달라는 것이고 그 핵 추진 잠수함. 예. 그 잠수함의 그 동력으로 쓸 수 있는 그 이제 에너지원이죠. 그 지금은 뭐 핵이라 하니까 좀 표현이 가다해서 원자력 원료를 달라는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에서 만들어라 예. 이런 이야기니까 그 부분에는 상당히 간격이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이제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고 네. 우리는 연료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시간들이 더 걸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원래 보고 있습니다. 8월 25일 날 안보 부분은 양쪽에 다 의견이 다 돼서 그것만 발표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미국 측에서 이제 3,500억 달러를 유리하게 협상하려고 그것만 발표하기는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안보실에서는 그것만이라면 지금도 발표할 수 있다 늘 그래왔는데 요번에 이제 대통령이 덤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시간이 이제 늦춰지는 거고 오히려 이쪽에 관세나 투자에 대해서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는데 러트닉 장관이 한 2개 정도 반도체하고 농수산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만약에 러트닉 장관 얘기대로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짚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만약에 그 계속 러트닉 장관이 주장이 맞다라고 우기면 그건 서명하면 안 되죠. 그건 안 되고 우리 측의 주장대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 조선소를 지정했는데 거기는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시설이 없고 그다음에 그 미국에서는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고 싶어 하고는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농축우라늄 같은 것도 우리가 원자력 협정을 개해서 우리가 생산하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고 근데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들이 다 집어넣고 봉인해 가지고 그리고 또 돈 받고 팔겠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얘기가 다르죠. 예, 그건 뭐 차원이 좀 다른 문제라서 그거는 이제 잘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어떻게 나오느냐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용이죠. 우리 근데 이제 저는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보장 장치, 상업성을 보장하는 보장 장치도 많이 일본보다 좋게 마련했다 그러고 뭐 하는데 우리가 물건을 아직 못 봤거든요. 네. MOU를. 그러니까 팩트시트도 못 보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MOU를 공개하느냐, 보고하느냐, 그다음에 사실은 국회에 이제 비준 동의를 받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전에는 계속 받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지금 성격이 뭐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안 받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뭔가 숨기는 게 있나 이런 의심도 들고 국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그 헌법 60조에는 이제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그 조약은 무조건 비준 동의를 받게 돼 있고 예. 그다음에 58조에 보면 또 국가 부담을 주는 계약을 하더라도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이렇게 국가의 어떤 이 재정적 부담을 안기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해놓은 거거든요. 그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번 MOU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 많이 잘못 거기 잠깐 가기 전에 예.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MOU 상태로 국회 동의 내지 비준 사안입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별도 특별법을 만드는 입법 사안입니까? 즉 그걸 명확하게 지금 좀 해달라는 야당의 요구거든요. 예, 지금 뭐 정부의 입장은 최근에 이제 MOU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에 관한 특별법을 특별법 사안이다. 만들어서 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비준 사안은 아니다. 예, 그렇게 정부는 이야기하고 있죠, 최근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정부의 설명을 들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과 새로운 보고를 좀 더 받아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으로는 안 된다? 비준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 차이가 있나요? 차이가 크죠. 왜냐하면 그 특별법이라는 거는 이미 이행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게 특별법이고요. 그 전에 이 합의 자체에 대해서 점검하는 게 이제 동의 절차니까. 그래서 동의를 안 받고 특별법으로 바로 단다는 건 중요한 단계가 건너뛰는 거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 그 한미 방위비 분담 네. 1년에 1조 5천억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저희가 아주 엄밀하게 비준 동의를 받으면서 국민들이 다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협상이 되고 어떤 내용이 이렇게 됐는지를. 이거는 300조, 2천억 달러 하면 300조짜리인데 이건 아무튼 그냥- 허 의원 얘기를 들어봐도 예. 여당 입장에서도 일단 정부 설명을 좀 더 들어보고 네. 비준으로 가야 할지 법을 처리로 가야 할지는 또 고민해 보겠다 이거죠. 예, 여당이라 하더라도 예. 충분한 고민과 그렇죠. 토론과 대화가 알겠습니다. 있어야 될 줄. 조금 다른 점은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가 주는 거고 이건 투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금을 보장하는 방식을 마련했고, 투자하는 방식도 우리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동의를 해야만 하게 돼 있고, 또 그 산업통상부 장관 말에 따르면 우리 기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기로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완 장치가 있기 때문에 글쎄 아무튼 글쎄 논리적으로 따지면 예. 특별법으로 해서 국회에 어쨌든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절차를 하려면 미리 비준을 안 받을 이유도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비준이든 특별법 통과든 뭐 저희 민주당이 다수석을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통과되는 거에 문제가 그러니까요. 없겠죠. 그러나 아직까지 이제 국회의 정식적인 그런 보고 절차나 설명 아직 절차가 없으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상의 문제면은 상임위가 저희 상임위가 네. 이제 주 상임위이기 때문에 보고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그런 설명을 국회에 보고하고 설명하는 과정을 먼저 거치면서 알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갈 것인가가 정해질 거라고. 그 나머지 절차적인 게 진짜 정부 여야당 사이에 논의를 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아까 핵추진 잠수함 얘기하셨을 때 꺼내셨는데, 그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요번에 그 정상회담의 공개 세션에서 대통령께서 이제 핵추진 잠수함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저는 과연 좋은 전략일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군사 기밀에 속하는 거고, 원래 군사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끝까지 비밀로 남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모든 세부 사항이 좀 정해지고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것이 이제 공개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너무 이렇게 이 제기 단계부터 너무 공개가 돼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물으니까 공개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날 했죠. 예, 다음 날. 근데 필리 조선소 이런 얘기를 해버리니까 네. 그 이제 우리가 다시 협상을 해가지고 필리 조선소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 국내에 생산했다고 또 미국을 설득해야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필리 조선소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도 대통령이 그걸 또 물러서야 또 힘들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좀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했으면 훨씬 더 좀 원활하게 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게다가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 이걸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네네. 홍 박사님, 저는 의도적으로 대통령께서 의도적으로 공개하신 거로 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그 박근혜 정부 때 사드 배치 말년에 했잖아요. 말년에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황교안 총리 그때 뭐 중국을 방문했는데 총리가 여간에선 선양을 가기가 어려운데 중국에서 선양을 총리가 방문하게 해줬다고 호의를 베푼 거예요. 그때도 총리가 전혀 사드 배치할 의향이 없다. 그런데 그 뒤에 일주일 만에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사드 배치로 인해서 그 뒤에 한한령이 내린 거 아니에요. 그 교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의 별 안보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드를 배치하고 한중 관계가 결정적으로 준적대 관계가 됐고, 그거는 우리 안보에 별 도움이 안 되면서 미국은 자기들의 그 어떤 전략적인 그 계산으로 사드를 배치했는데 한 번도 중국이 우리를 한한령하는 거에 대해서 항의조차 한번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외교적인 실수였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진핑 주석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한국의 지도자는 못 믿겠다. 사드 때. 네,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핵 추진 잠수함을 하는데
이게 바로 하루 이틀 뒤에 중국 주석을 만나는데 이거를 몰래 한미 간에 하고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하고는 한중 간에 잘 지내자 이러는 것이 결국은 또다시 뒤통수를 친다는 거죠. 어허. 그러니까 저는 아예 어차피 할 것 같으면 공개적으로 해서 네. 우리 자각력을 증진하고 획기적인 해군력을 증강하는 거고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명분도 충분하고 그러니까 알겠어요. 일부러 공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중국 네. 통이신 강국 네. 교수께서 이 뭐 일부러 한 승부수를 띄우신 건 맞는 것 같아요. 맞죠. 왜 그러냐면 총액 베이스에서는 조정이 어렵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김건희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를 그렇게 모두 발언해서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을 수 있죠. 내부 회의에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홍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끼리 해서 한미가 해가지고 뭐 중국한테 이렇게 하면은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안보라는 거는 다 자기가 자기 국익을 어쨌든 안보는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경제는 먹고 사는 문제고. 그럼 죽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아마도 우리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지 좀 해보려고 한 건데 사실은 시 주석이 유의하겠다고 그랬어요. 한중 정상회담에서. 유의하겠다는 건 뭐냐면 니네 말은 알겠는데 내가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가슴속에 꽁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려하시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왕 이제 저렇게 됐으니까 이제 알 건 알아야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그래서 지금 이제 안 했으면 좋았겠다. 그거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잘 끌고 가느냐.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이재명 대통령 얘기를 듣고 자기들도 참모회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나왔는데 왜 연료만 달라고 그랬는데 필리저 선수에서 건조하라고 그랬을까? 이거에 숨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오히려 연구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있을 수 있다. 나올 게 있다. 저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요걸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한미 간의 원자력 협상과 또 그 협정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그 공개적으로 말할 만큼 그동안의 물밑에서 어느 정도의 자신감 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 거라 이렇게 저희들은 추측하고 있고요. 그것이 갖다 주는 우리 국민들한테 또 효능감과 자신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야 당연히 자신들이 최대의 그 이익을 누리는 관점에서 일을 진행하려니까 또 그런 제안을 당연히 했을 거라고 보는데 남아 있는 과정들은 양국 간에 뭐 어느 수준에서 지금 진행되는지 저희들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주 격렬하게 마지막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미 원자력 협정 지난번 개전 협상을 제가 부대표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이런 사항들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오랫동안의 축적과 이 협상을 통해서 협의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미국의 이해가 높아져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수십 년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난번의 협상에서도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어떤 많은 불평등한 내용을 많이 고쳤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에 파이로 프로세싱이라는 일종의 그 재처리죠. 그거를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길을 연 것이 가장 큰 성과였거든요. 그걸 통해서 뭐냐 하면 한국이 이런 것 정도로 할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우리가 용인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베이스를 만든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꽃을 피워서 지금 요번에 이렇게 농축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조금 더 열린 입장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어떤 쌓아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갑자기 해냈다 이런 거는 제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에 이 무역 또 투자 그다음 핵 추진 잠수함 모든 분야에서 진전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과제들이 구체적인 문서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잠수함 건조를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더 나아가서 우라늄 농축 및 해결류 재처리까지의 원자력 협정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계적으로 주목했던 게 미중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두 강대국이 일단은 좀 서로 너무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한 거죠. 그렇죠. 누가 이겼냐고 자꾸 여쭤봐요. 그래서 제가 비기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들은 복잡한 얘기 하지 말고 우선 전 세계적으로 미중이 더 이상 확전은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자. 그리고 교환을 한 거잖아요. 9월 21일에
미국이 그 소위 반도체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제재를 하니까 10월 9일에 중국이 히토류 제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기존의 중국하고는 좀 달랐어요. 그렇죠. 공격적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이펙을 앞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텐션을 쫙 끌어올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하겠다는 생각은 별로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100% 부과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57%가 관세가 되는데 그럼 무역하지 말자는 거죠. CNN하고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계속 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라고 자기도 갔기 때문에 이번에 올 때는 비기로 온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기로 왔다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 구조적인 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번 건은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리고 협의도 1년 단위 유예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새로운 문제가 터질 수 있다.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오히려 해야 된다. 그 에이펙이라는 게 잘 맞췄음에도 미중에 눌려가지고 양자회담들에 눌려가지고 좀 이상하게 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이 어쨌든 세계 양강으로서 이 분위기를 조금 가라앉히는 그런 작업을 한 거는 저는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비기로 와서 비긴 게 우리 경제에도 그나마 좀 안심 요인이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불확실성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첨단 그 산업에 대한 대중 수출 통제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반도체를 수출하는데 고사양 반도체 중국에 수출 못하지 않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걸 더 강화시킨다 그러면 심지어 우리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 중국에 수출 못한다 그러면 우리 경제 바로 타격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국도 이번에 히토류 제재란 걸 들고 나와서 중국의 히토류 쓴 제품 미국에 수출 못하게 하면 우리 지금 미국에 또 반도체 수출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양국이 그 경제 전쟁을 벌이면 가장 큰 희생양이 우리가 될 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열심히 이렇게 이 주선도 하고 장소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휴전을 하게 만든 1년이라도 휴전하게 만든 게 우리한테는 다행히- 우리 국익에 상당히 다행인 거죠. 그렇게 봐야 되고 그런 성과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 미국과의 정상회담, 중국과의 정상회담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고 네. 우리 경제에 아주 큰 안심 요인이다. 그렇죠? 예, 평가는 거의 똑같습니다. 이 패권 전쟁, 그 가장 예민한 게 뭐 반도체라든지 첨단 산업, 히터로 이런 부분인데 이 패권 전쟁 중에 결국은 휴전 협정을 맺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회담은 뭐 그런 전형적인 모습이고 그것이 이제 아태 지역 전체 영내 국가들에게 뭐 일단은 약간의 안심을 심어줬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굉장히 난처했었는데 잠시 숨 돌리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틈이 좀 열렸다. 그러니까 미중 회담 이후에 우리가 한중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중 회담에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틈이 열렸다고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단순히 비겼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이 훨씬 더 강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9월 달에 마드리드에서 허리핑하고 그 베센트하고 만나서 잘 회담은 안 됐지만 어느 정도 휴전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미국이 먼저 성공을 때렸죠.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의 그 제재를 이미 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고. 근데 그 회사들의 자회사들까지도 또 제재를 가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회사들은 중국하고 거래를 하도록 예전엔 놔뒀었는데 거기도 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삼성그룹 하나만 보더라도 삼성그룹이 몇 회사입니까? 수십 개잖아요. 미국은 뭐 그렇게 재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아팠죠. 근데 세계에서는 아무도 그걸 주의를 끌지는 못했어요. 그거를 중국은 아팠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이 당신들이 써오던 기술을 가지고 제3국들이 중국에 수출하는 거 미국 기술 썼다라고 수출 못하게 하는 거 그 방식을 한번 써서 우리도 히토류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미국에 판다. 그러면 중국에 허가를 받아라. 그거 했더니 트럼프가 내 평생에 이런 제재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는 너무 좀 우스워가지고요. 아니 미국은 수십 년 전부터 그런 걸 써왔거든요. 근데 중국이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미국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뒤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트럼프가 계속해서 꼬리를 내리고 자꾸 그래가지고 이 회담이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 미국이 더 세게 쳤어야 미국이에요, 본래. 미국의 힘이라는 건. 근데 지금 밀리고 있는 거예요. 밀리고 이번에 만났는데 만나서 보면 대두 풀고 그다음에 100% 추가 관세 매기는 거 풀고 그다음에 이 히토류 1년 유예. 근데 거기다가 그 펜타놀 관세를 10%를 내렸죠. 또 내렸죠. 내리고 또 최근에 또 트럼프가 또 하는 얘기가 성의를 보이면 먼저 10% 또 내리겠다. 결국 보면 똑같이 그 전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중국이 더 얻었어요. 제가 보기엔 더 얻었고 지금 추세로 봐서는 중국은 매우 강해요. 그리고 오늘도 나온 뉴스 보면 배터리 같은 것도 굉장히 히토류 같이 쓸 수 있고요. 예. 배터리도 엄청나게 지금 60% 70%를 막 장악하고 있고 거기다 의약품 원료 그런 것도 쓸 수가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 벌써 세계 공급망의 뭐 그러니까 7, 80%를 장악한다 지금 이거죠. 미국식의 그렇게 압박과 이 제재 방식의 그 대중 정책이란 게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에 그래도 미국이지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가 이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비기로 온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둘이서 더 이상 이 판에서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한 거고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손익계산은 이제 그 협상의 결과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더 이상 안 싸우겠다고 한 게 쿠알라룸푸르에서 베센트하고 허리펑하고 만나서 마지막 이제 1년 유예할 거다라는 게 나온 게 이제 아세안 순방에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그랬을 때 중국이 이거를 정말 판을 깨겠다고 그랬으면 자기도 대응 관세 100%를 때렸을 거예요. 그랬겠죠.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 가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에이펙에 와서 미중 회담을 할 때는 비기로운 거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손익 분기점을 따져봐야 돼요. 손익계산서를.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중국이 분명히 카드가 더 많아 보입니다. 예. 근데 중국도 이 히토류 카드 쓰는데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3년, 5년 안에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이 카드가 계속 가지 못한다는 거를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공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이번에는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둘 다 패자입니다. 둘 다 패자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국이 카드가 많지만 중국은 세계 제조업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글로벌 공급망에서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국가입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못 팔면 컨테이너 야적장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건 실업으로 연결되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다 이게 이제 우리는 삼자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중국도 급한 건 마찬가지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요 행간을 잘 읽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근데 이제- 싸움이 커지면 서로 다 피해를 보죠. 예. 근데 이제 홍현익 원장님이 너무 설득력 있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중에 조금 오해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이제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저한테 왜 미국은 동맹국에는 그렇게 세게 하고 중국한테는 이렇게 설설 기냐 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그렇게 아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한테 지금 하는 거는 관세 25% 15% 낮추냐 이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 대해서는 지금 관세를 엄청 낮췄다 그래도 현재 47%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동맹국보다 더 잘 대우한다. 그거는 사실 말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혹시 오해가 없으시도록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트럼프 일기 때 수없이 당했던 중국이 미국이 쓰는 방식대로 이번에 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미국이 사실은 대치기를 당한 게 맞습니다. 일기 우리 때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되고 준비된 중국의 모습을 이번에 보여줬다. 네. 이것이 이제 일반적인 평가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네. 그 후에 에이펙 정상회담 후에 지금 미국 내에서는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이게 위헌이냐 아니냐 이제 마지막 심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분위기가 이거는 위헌일 것 같다라는 쪽으로 흘러가서 내년 초쯤 판결이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세계 경제 전체에 메가톤급의 영향을 미칠 연방대법원의 판결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지켜봐야 할 아주 중요한 대목이다. 이 말씀까지 좀 드리고요. 자, 그다음 이제 미국 얘기는 그 정도 하고 한중 한일 정상회담 평가로 가겠습니다.
역시 우리 강 교수께서 한중 정상회담 평가 좀 해보시죠. 네, 한중 정상회담은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방한을 한 거예요. 2014년에 하고. 그럼 왜 그동안 방한을 안 했느냐? 방한할 필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안 온 겁니다. 그럼 이번에 왜 왔느냐? 올 필요가 있어서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에이펙 계기에 만약에 안 오면 트럼프 주도의 판이 될 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안 오고 시 주석이 오면 시진핑 판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온 김에 이제 11년 만에 한국을 우리가 또 국빈으로 초대를 했으니까 와서 당연히 특히 권위주의 정권에서 시 주석이 갖는 위상은 막강하잖아요. 그럼 한국에 와서 이렇게 양자회담을 했다는 것 자체로도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회담인데 다만 뭐 완전한 복원 이런 표현은 저는 중국 공부하는 거고 중국이랑 문제가 생겨야 좋은지 안 생겨야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안 생겨야 좋죠. 그렇죠. 그 중국을 당연히 그래서 잘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사드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눈다면 사드 이전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순탄했느냐? 그때도 구조적 문제는 똑같이 있었어요.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 이런 거 똑같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은 완전한 복원이 정도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걸 잘 관리하자라는 시작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는 전혀 해결된 게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의 차이, 그 다음에 동맹은 군사행동도 같이 할 수 있지만 한중은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거기에 핵심은 북한 요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런 얘기들도 저는 이제는 물론 이제 모두 발언도 그렇고 내부회의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비핵화 문제라든가 다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거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어쨌든 나중으로 갈수록 시 주석의 얼굴도 조금 풀어지고 그런 걸로 봐서 한국과 정말 이 갈등이나 이런 걸 가려고 온 거는 아니니까 아마도 분위기는 일단 좋다. 그런데 이게 이제 구조적인 거를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숙제가 남아있다. 제가 알기로는 의제 합의도 원래 잘 안 된다고 들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의제를 이렇게 확정했다고. 중국 신문에는 하나도 보도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의제가 확정이 됐다는. 그래도 MOU 몇 가지나 그런 거는 했죠. 그런 거는 이제 MOU 7가지 했고 경제 발전이나 통화 수합도 했고 그런 거는 좋은데 이제 큰 틀에서 한중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가 좀 구체적으로 없어서 중국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가 좀 더 나왔으면 훨씬 더 이 한중 관계가 좀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제 저는 이 33년 전에 첫 수교를 해서 첫 발을 시작하던 그런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지 않는가. 비슷하시네요. 그만큼 다시 시작이다. 안에 내재되어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서해 바다의 문제, 그 안에 구조물을 중국 측에서 이미 건설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이 바로 이걸 제거해 줄 리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다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까운 이웃이고, 아무리 사이가 나쁘더라도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좀 복원하고 조금 잘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양국이 모두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그 물꼬를 좀 터는 다시 새로 시작하는 처음의 느낌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걸 이제 어떻게 잘 가져가느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그것이 한중 양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나 여기는 미국의 문제가 또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아주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느끼는 거는 지난 정부에서 너무나 한중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원만하게 새 출발한 것만 해도 굉장한 성과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정부에서 쓸데없이 이 양안 관계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거를 우리 국가 지도자인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전쟁이라도 막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가 절대로 용납 안 예. 하겠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 불신이 심했기 때문에 이 정도 출발이 좋은데 그 외교부나 그 청와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전략을 잘 짜서 민생협력 쪽에 얘기했는데 특히 이게 한미 간에 이제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 원화가 좀 불안해질 것 같은데 저 통화 스와프를 오히려 중국하고 70조 원이나 체결하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시진핑 주석이 우리하고 이미지를 좀 개선하려고 결심하고 좀 온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는요. 특히 온라인 사기 범죄, 보이스피싱 그렇죠. 이거 얼마나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치를 떨잖아요. 근데 그걸 중국도 피해가 엄청 커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이거를 같이 해결하자. 네. 저는 그게 우리가 요구하고 그럼 한번 검토해 봅시다 할 줄 알았는데 시진핑 주석이 이걸 거의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한령 이런 것도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서해 구조물도 논의해서 잘 해결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별 문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 쪽, 민생 쪽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참 잘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제 협력이 이제 중국하고 중요한데 한중 FTA가 이제 성숙한테 하려면 2단계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중국에서 그동안에 별로 그렇게 성의를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먼저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야, 중국이 이제 우리하고 좀 가까워지려고 상당한 결심을 했구나. 그래서 저는 굉장한 진전이라고 네. 보는데 네. 일부에서는 이게 합의문도 없고 공동성명도 없다 그러는데 이 정도 했으면 굉장히 잘 됐다라고 전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좀 아쉬운 대목은 뭐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만약 에이펙 계기에 있었던 한중 정상회담이다. 그러면 뭐 관계 복원하고 새로운 시작 의미가 있고 이 정도로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중국 국가 주석이 지금 11년 만에 방한한 거거든요. 그것도 국빈 방문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까지 역사를 보면 그 중국 국가 주석의 국빈 방문이라는 건 항상 양국 관계에서 어떤 큰 의미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니까 95년에 처음 그러니까 이게 10년에 한 번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95년에 처음에 이제 장쩌민 주석이 왔을 때는 우리 지방도 다니고 제주도도 간 다음에 그 중국 관리들한테 전부 다 제주도 좋더라 다 가보라 그랬거든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가서 한국 좀 배워라. 그래서 이제 장 주석이 지시하니까 다 관리들이 와서 다 한국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발전 모델이 이제 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중 관계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빨리 급속도로 발전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2005년에 후진타오 주석이 이제 왔을 때는 우리 국회에 와서 그 한반도의 그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를 그때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11년 전 시 주석이 왔을 때는 펜다도 갖고 왔지만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최초로 한국을 먼저 방문한 케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런 큰 의미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거에 비하면 그냥 다자회담 계기하는 정상회담 정도밖에 안 보여서 뭔가 좀 상징적으로 확 느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A를 좀 주기는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저도 같죠. 그런데 이제 한중 관계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갈등의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쉽게 해결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이번을 계기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보다 관리하자라는 쪽으로 좀 갔다라는 게 저는 한중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실 갈등은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이제는 관리를 하자라는 차원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다만 이제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중국이거든요. 그렇죠. 중국은 북한이 자기네 말 안 듣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생각을 갖고 왔다면 이 대목에서는 물론 공개가 안 됐지만 이 북핵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게 맞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그 합의문이 없고 막 이제 이렇게 아마 그래서 나왔을 거예요. 사실은 한국은 핵을 안 만들기 때문에 북한만 핵이 없으면 우리는 한반도가 비핵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나 이런 게 들어오면 한반도에는 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 양 정상이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쓰고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쓴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는 그런 것도 우리가 양자 간에 조금 그 답이 안 나오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관계가 33살이 됐으니까 네.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이제 그 뭔가 새로 왔으면 그런 거에 조금 접합점을 찾았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중국을 알겠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어쨌든 좀 냉각됐던 한중 관계가 새롭게 관리 모드로 들어갔다. 거기에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 그 정도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은 지금 사드 이후에 중국의 과도한 보복이 우리 한국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 사이에 엄청난 혐중론이 생겨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동시에 중국도 험한 논이 생겨 있는 것이고 네. 양국의 국가적 거대한 갈등도 있고 협력도 있겠지만 양국 국민들 사이에 있는 이 엄청난 갈등도 그렇죠. 서로가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준에서 이 시점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관계를 좀 진전시킬 필요가 있고 알겠습니다. 시진핑의 그 표정 정치라고 하는 게 세계적으로 주목받던데 진짜 유심히 보니까 표정 정치가 있더라고요. 원래 표정이 없습니다. 중국에서도 뭐 우리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뭐 파한대소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건 정말 보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 대통령이 그 통신 보안 얘기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그 백도어라는 스파이 칩 때문에 화웨이 제재 뭐 이런 게 계속되는데 그 두 가지겠죠. 이 대통령이 그걸 아시고 아 이거는 잘 받아줄 거다라고 그렇죠. 생각해서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시 주석이 정색을 했으면 이게 꼬이는 건데 저는 시진핑 주석이 그래도 뭔가 그거를 이렇게 잘 받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거기서 상당히 좋아졌다. 그 대목에서 정색을 하면 더 이상해지죠. 그게 더 결정적인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그 한참 얘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감으로 약간 조금은 신뢰가 될 정도로 농을 해도 받아줄 것 같다는 그러니까요. 것이 그런 관계가 생겼다는 게 좋은 알겠습니다. 거죠. 예, 그게. 자, 한일 정상회담 일본의 새 총리, 첫 여성 총리와 만났는데 우리가 새 여성 총리가 워낙 강경파라고 그래서 무지 긴장했었습니다만 태도가 확 바뀌었죠? 예, 그거는 이제 대통령께서 그 기자들에게 답변할 때 아주 뭐 정답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개인 정치인으로서 또는 소수 정파의 정치인으로서의 입장하고 일본 전체를 대변하는 정치인으로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느냐. 또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문현답을 하심으로써 한일 관계를 아주 극명하게 네. 잘 설명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매우 성공적으로 된 것이고 복원된 서태열 외교가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히 심어줌으로써 물론 뭐 한일 관계도 역사 문제는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기술의 문제, 뭐 공급망의 협력의 문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앞으로 네. 동반자적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뀐 거로 치면은 우리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대통령도 엄청 바뀌었죠. 바뀌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미중이 경쟁하는 상황에서 한일이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일 모두가 이게 살아남기 쉽지 않은 환경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국익 앞에서 그런 건데 다만 이제 이 두 분 다 국내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 전에는 서로의 감정을 반일 감정, 반한 감정 이런 걸 이용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될 건데 그런 거는 좀 국내 정치적으로 좀 자제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두 분 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대외 관계를 자꾸 국내 정치적 이득에 예. 쓰는 거는 우리가 다 좀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일 정상회담은 그냥 두 분 얘기만 듣는 걸로 끝내고 우리 홍현익 박사께서는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과 만날 거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그동안 네. 외쳐오셨는데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오면서 김정은에게 아주 공개적으로 만나자라고 제가 볼 땐 제안까지 한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안 됐어요. 네.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뭐 엊그저께 국정원에서 잘 분석해 주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분석한 거 보니까 김정은도 정상회담을 계속 준비해 왔고 이번에 만나려고까지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이해가 있는데 미국의 그 협상자들을 다 연구한 정황
그다음에 최선희가 러시아를 갔지만 가기 전에 굉장히 망설이고 그걸 고심했던 그런 흔적. 그다음에 최고인민회의에서 트럼프하고 내가 본래 좋은 인연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는 북핵 문제, 그러니까 그 미국에 대한 비난을 일체 삼가하면서 톤 조절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김정은도 다 만나려고 분명히 했다. 그리고 순항 미사일 쏘는데도 김정은 참관도 안 하고. 근데 결정적으로 그럼 왜 안 만났냐? 뭐 판문점 청소도 했대요. 아, 청소도 하고. 예. 그 저는 다카이치와의 정상회담이 결국은 이제 거기서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데요.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고 바로 직후에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나에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딱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베는 일본 큰 배에다가 저 트럼프하고 같이 올라갔다는데 다카이치는 미국 항공모함에 같이 이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랬죠. 그때 이제 순항 미사일 쐈거든요. 그게 거의 한 2시간을 날아다녔는데 그게 충분히 그 요코스카 가격할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 그러고 이렇게 뭔가 인정해 줄 것처럼 해서 이렇게 끌어들였는데 거기서 딱 다카이치 얘기가 딱 나오니까 아, 트럼프 과거에 싱가포르에서 약속했던 거 트럼프는 안 지켰고 하노이에서도 대개 이렇게 합의하기로 해놓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추가해서 나를 그렇게 곤혹스럽게 했지. 그것도 생각나고 중국하고 러시아의 관계에서 지금 많은 걸 얻을 수 있는데 시진핑 주석이 더구나 경주까지 와 있는데 내가 가서 괜히 또 시 주석한테 누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충분히 받고 중국한테 받아도 결국 트럼프는 돌아온다. 이런 계산을 하고 저는 안 만난 거다 보죠. 그러니까 요번에 만나려고 저는 충분히 준비를 다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트럼프의 또 다른 꼬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그 강력한 메시지가 딱 보이니까 아, 이거 요번엔 아니다. 그렇게 접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많은 방송에서 하도 여쭤보셔서 안 만날 거라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왜 그랬냐 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건 그리고 지금 홍 원장님 잘 지적을 하셨지만 트럼프한테 속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하노이까지. 그럼 이제 사실 주고받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은 핵을 보유한 핵 보유 국가라고 헌법에까지 명기가 돼 있고 예. 그러면 비핵화라든가 무슨 핵을 인정하지 않는 조건으로 하는 거는 원래부터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안 나가려고 그랬던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 홍 원장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중국의 역할이 더 크다. 예를 들면 지난 하노이 회담이나 이럴 때 잘 보시면 미국과 얘기하기 전에 5번에 걸쳐서 시진핑을 만납니다. 남북 회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판문점 회담을. 결국은 중국의 윤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작전을 같이 짜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특히 전승절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이 서로 관계를 복원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북러 사이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가 계속해서 북한을 지원할 수 있을까에 대한 리스크 관리 차원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다가 쟤네는 도망 못 가. 그러고 나서 사실 불러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깨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그것 때문에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진핑이 경주에 가 있는데 자기가 북한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 이거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이제 의미에서 몸값을 올리면서 뭐 판문점 쓸고 막 이러면서 폼은 잡았으나 애초부터 지금은 그런 시기가 별로 아니었을 것 같다라는 결과론적으로 지금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중러 시기다. 네, 지금 어쨌든 그런 거를 끌고 가는 게 더 낫지 않았느냐. 천안문에 셋이 올라간 것처럼. 네. 네, 어디. 근데 이제 이번 에피소드를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우리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도 뭐 거의 다 되는 것처럼 막 말씀하시고 이번에 이제 국정원 보고서를 보면서도 제가 좀 걱정하는 건 희망적 사고를 당연히 우리가 해야죠. 희망적 사고를 하는 건 좋은데 항상 희망적 사고와 그 다음에 건강한 회의론이 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희망적 사고 쪽으로 돌아가면 모든 사실이
자꾸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우리가 뭐 중단하니까 지금 그 북한 측에서 뭐 스피커 하나 고치려고 뺀 거를 갖다가 북한도 호응해서 뭐 그 스피커를 다 철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곤란하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까지 냉정하게 경험을 반추해 보면 북한은 미국하고의 대화를 하기 전에 항상 도발 사이클을 먼저 하고 나왔다. 그래서 한반도의 긴장을 엄청나게 조성해 놓고 예. 그걸 레버리지로 나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고 대비돼 있고 알겠습니다. 한미간에 공조해야 된다. 이렇게 결국은 생각합니다. 뭐 이 핵을 보유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북한은 가장 그것을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으로서 자기 지위를 확실히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전에 미국에서 마치 인정해 주는 듯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방금 홍 박사님 말씀처럼 일본과의 정상회담에서 그걸 전면 부정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북한으로서 매우 당혹스러웠을 거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으로 깨어지게 된 이유가 아닌가. 근데 강 교수께서도 이번에 안 만난다라고 전망하셨지만 만나긴 만날 거라고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많죠. 트럼프 임기 중에. 그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북한과 미국이 만나서 과연 어떤 거를 끌어낼 거냐. 그게 사실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이 둘이서 합의해가지고 합의를 하긴 했는데 그게 우리의 어떤 방향하고 맞는 건지 그러려면은 한미 간에 충분한 논의가 돼야 되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한중 간에도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북미 간에 떨렁 그렇게 가기도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나올 때를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네. 대비를 해서 미국하고 얘기를 하고 중국하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와는 좀 다른 자세로 일단 북한 핵을 중단, 동결만 해도 대북 제재의 일정 부분 풀어준 것이 첫 스타트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노선을 천명한 바가 있고 어찌 보면 김정은이 요구하는 바를 일단 첫 단계는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힌 거니까 거기서 뭔가 물꼬가 터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를테면은 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 것도 반도체 제재를 했더니 더 반도체가 중국에 더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가하는 지금 대북 정책, 북핵 문제 정책이라는 게 결국 제재잖아요. 제재에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북한의 대외교역의 95%가 중국하고 하고 러시아에선 계속 돈이 들어오고. 그럼 뭐 제재 가지고 그거는 책임 회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외 정책의 수단으로 제재를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네. 실제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점을 우리가 냉철하게 얘기해서 그 제재 그거 가지고 계속 북핵 문제만 더 심각하게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이제는. 근데 바로 이제 그 대목에서 트럼프가 어떤 결심을 하느냐가 그러니까 그 미국 제재 간의 좀 풀어준다고 해서 이건 뭐 별것도 아닌데 풀어준다? 근데 제재를 풀어주고 동결이라도 얻는다? 예. 그럼 굉장한 거라고 좀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오늘 주제에 대한 데이터의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고 마무리 토론 이어가도록 하죠. 빅데이터 이슈 분석 김시원 아나운서가 정리해드립니다. 빅데이터 이슈 분석, 에이펙을 키워드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뉴스, 커뮤니티, SNS 등에서 집계한 총 정보량은 약 16만 건입니다. 뉴스 정보량의 추이를 살펴보면 10월 29일 정보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경주 에이펙 CEO 서밋이 개막하면서 관련 기사가 이어졌는데요. 이번 CEO 서밋은 1,700여 명의 글로벌 기업인들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AI와 디지털 전환 등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이어서 에이펙 연관어를 살펴보면 경주, CEO, 경제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선 경주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연결, 혁신, 번영을 기본 틀로 무역, 투자, 디지털, 혁신 등 에이펙의 핵심 현안에 대한 주요 논의를 포괄해 담았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이번 에이펙 기간 주목받는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국내 기업 총수들과 이른바 치맥 회동으로 소탈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한국 정부와 기업에 GPU 26만 장을 우선 공급한다고 약속하기도 했는데요. 황 CEO는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과의 파트너십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7조 4천억 원으로 추산했는데요.
경제 활성화와 내수 소비 활성화 등 단기 직접 효과가 3조 3천억 원, 브랜드 가치 상승과 투자 유치, 수출 확대 등 중장기 간접 효과가 4조 1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이펙을 키워드로 알아본 빅데이터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할 게 방금 빅데이터 이슈 분석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GPU 26만 개를 한국에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한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건 이제 그 AI의 향후 발전에 있어서 네. 지금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메모리 분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젠슨항 회사가 기본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저게. 근데 시스템 반도체는 너무 발전해가지고 있는데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게 메모리가 못 따라가서 그렇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메모리의 가장 강력한 그 베이스를 갖고 있는 산업적인 기초를 갖고 있는 게 한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AI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이 메모리 기업들, 우리 그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이런 업체들하고 협력을 해야 그렇죠. 이제 그 계속해서 젠슨항 이 사업을 잘 번창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저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단순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가 윈윈하는 걸 제안하는 거니까 전략적으로 같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고 저런 기회를 잘 살려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그 잭슨 황이 추구하는 사업에 한국 없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히 HBM 같은 경우에는 한국만이 지금 공급해 줄 수 예.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는 뭐 샴 쌍둥이 같은 그런 연결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런 CEO들이 이번에 올 때 저는 CEO들은 민간 기업 간에만 확인되고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거든요. 반드시 그 나라 정부의 동의나 확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잭슨항이 오기 전에 이 회의가 열리기 전에 저희들이 몇 달 전에 이미 대통령도 되시기 전에 개별 면담을 30분 내지 1시간을 반드시 허용해달라. 그럴 때 확실하게 오실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전했습니다. 그것은 또 대한상공회의소의 요청도 이미 그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기 전에 후보 시절에 저희들이 전했고 그런 충분한 CEO들과의 만남의 예. 기회도 준비를 해준 거죠. 그런 결과들이 이번에 다 나타난 것이고, 근데 이제 26만 장 공급하겠다는 것은 AI 3대 강국에 들어가는 보정 수표 같은 것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고 안 된다는 아직 말을 해서 결론은 안 났습니다. 네, 깜짝 놀랐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제 블랙홀은 아닐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보는 거죠. 뭐 그렇게 되면 우리도 HBM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크게 걱정하진 않고 그 부분은 해결될 것이다. 그것은 뭐 중국에 대한 견제지 네. 우리 한국에 대한 절대적 견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26만 장은 어찌 보면 이번 기간 동안 제일 큰 우리의 성과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AI 전쟁이라는 게 미국과 중국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대통령도 3등은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 결정적인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젠슨 황이 대만 출신이잖아요. 그 대만에서는 엄청 또 견제를 받더라고요. 자기네한테 안 하고. 근데 대만은 메모리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니까 이거는 매우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고 우리는 그 찬스를 잡았다. 지금 전 세계가 이 엔비디아 GPU를 90% 이상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구동이 안 되거든요. 그런 찬스가 왔으니까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살려야 된다. 특히 젠슨 황이 제일 하고 싶어하는 게 이 로보틱스, 물리적으로 구현되는 이 시스템인데 거기에 우리 현대자동차까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반적인 어떤 그 AI 흐름이 아니고 이게 물리적인 AI까지, 피지컬까지 가는 이런 거와 한국과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아주 포인트를 잡은 거기 때문에 저는 정말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네, 다들 좋은 말씀 다 하셨는데요. 한 가지 빼먹은 게 이게 이재명 정부니까 가능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AI 입국을 내세웠고 후보 시절부터 이재명 후보가 그랬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도 AI 수석을 줬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 CEO 그 간부 회담하는데 왜 나는 빼놨냐 그러니까 다음에 같이 하자 또 그럴 정도로 우리 국가의 리더십이 AI를 지금 입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뭐 입증이 되는 게 유엔 총회 연설하러 가서 블랙록 회장을 만났는데 거기가 1경 7천조 원을 운영하는 그 투자회사인데 거기서 벌써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에 AI의 허브로 한국을 만드는데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이미 했고요. 그래서 이 정부의 정책이 그 기여한 데다가 아까 그것도 맞죠. HBM이 우리가 공급하니까 HBM 없으면 또 안 돌아가니까. 네. 그런 관계도 있지만 젠슨왕이 직접 얘기했듯이 과학기술도 우리가 상당히 발전했죠. 제조 역량, 이제 소프트웨어까지 발달해서 3박자를 다 갖춘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살려서 국가 리더십이라는 게 이런 걸 잘 살려서 알겠습니다.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 아주 뿌듯합니다. 자, 젠순왕까지 정말 에이펙 계기로 한 여러 정상회담 다각도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강준현 교수부터 마무리 발언 한 30초 짧게 한마디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 대회전을 잘 마쳤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 디테일에 남아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관철을 해나가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선택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능력으로 설득을 하고 이런 전략적 준비를 좀 차근히 했으면 좋겠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현익 박사. 결국 대통령 말씀이 이 열강들하고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되겠다. 자강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방비도 올리고 있고 내년에 8.2% 올리는데 전작권도 가져오고 미국에 너무 의존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침묵하고 우애롭게 지내지만 미국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을 닦아야 되고 그다음에 원료 공급 저 많이 만들어야 되고 수출처도 다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가 싸우지 말고 초당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해답 같습니다. 김건희 의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에 이 정도 끝낸 것만도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너무 외교 공백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40개 이상의 공간에 공관장이 없거든요. 대사나 총영사가.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본부에도 아직 많이 당장 그 북한 문제를 그 협의해 나가야 될 그 외교전략정보본부장도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백은 좀 빨리 이번 계기로 해서 빨리 해소해서 제대로 우리 외교도 정상화되는 날이 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허유. 지난 몇 년간 에이펙이 굉장히 시들했습니다. 태평양 연안국 뭐 이런 곳에서 별 관심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경주 에이펙을 통해서 에이펙이 굉장한 활기를 찾았다고 저는 이번에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국익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세계와 연대할 건가를 보여준 그것이 이제 큰 힘으로 작동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의 표현처럼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이렇게 했던 에이펙입니다. 그렇듯이 이후에 이 성과를 위해서는 역시 집중하고 모든 능력들을 갈아 넣어서 우리가 대처하는 게 지금 남아있는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남아있는 과제, 뭐 한미 투자 부분, 또 핵추진 잠수함 부분, 또 한중 관계에서는 한한령 해제 부분 등등 우리가 챙길 것을 반드시 챙기는 그런 후속 작업에 정부가 제일 좀 앞장서고요. 여야도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같이 좀 협의를 잘 이루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분 이제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 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